자, 이번 시간부터는 회사법입니다. 우리 자격증 시험에 회사법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권 자문인력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분석사. 금융투자분석사는 5문제고 정권 자문인력은 6문제니까 뭐 그게 그거죠.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적다, 문제수가 적다, 뭐 이런 겁니다. 이 회사법은 세무사 시험 치시는 분들은 40문제 출제됩니다. 그 중에 이제 5문제는 뭐 유한회사라든지 한명회사, 합자회사 등등 주식회사 말고 다른 것에서 출제가 되고 이제 35문제가 주식회사에서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시 양이 많은데 우리는 달랑 5문제나 6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굉장히 축약이 됐다는 걸 역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절대로 꼬아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무슨 깊숙한 내용, 어려운 내용 이런 거는 출제 안 한단 말이죠. 그거는 자본시장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것만 물어보아도 충분히 소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앞부분에는 이게 서론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되는 부분, 뭐 이게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주식과 주주라 그래가지고, 요게 제일 사실은, 뭡니까? 회사법에서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는 최소한 2~3문제. 여기는 이제 주주 중에서도 특히, 소수주주권,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주식 양도가 여기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상법에서는 주식 양도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파트에서는 양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보지는 않고 양도가 오히려 제한되는 거,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여기 오히려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나오겠죠. 뭐 주주명부 폐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주식회사 기간이 나오거든요. 기간이라고 적죠. 이게 또 이제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주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사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대표이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를 대체하는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사라는 제도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죠. 등등.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등등 했는데, 여기에서는 달랑 한 문제밖에 출제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애매한 겁니다. 주주총회만 하더라도 여기 주주총회가 제일 중요한 게 보통 결의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결의가 있고 특수 결의가 있는데 이것만 해도 아주 시험에 단골 문제란 말이죠. 주주총회에서도 굉장히 출제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안 되고 이제 이사회에서 출제할 수도 있고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에서도 당연히 출제할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여하튼 출제할 게 굉장히 많은데 한 문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사채 발행 요거는 이제 합해서 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가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그 방법. 근데 이것도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출제되는 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여기까지 출제가 되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기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배당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본 감소의 문제라든지 무슨 뭐 등등 굉장히 많죠. 준비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합병의 문제라든지 뭐 등등 굉장히 많아요. 등등.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가 한 문제 정도 예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특이한 게 자본금이 10억이 안 되는 주식회사는 여러 가지 특혜를 준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사 같은 사람은 3명은 있어야 되는데 자본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사가 3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사가 1명이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요 자본금이 10억 안 되는 주식회사의 특례.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각종 소가 나옵니다. 뭐 자본감소, 무효의소, 주주총회 하자의 소 이런 식으로 회사 설립 무효의소 이런 식으로 각종 소가 나오는데 이게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우리가 한 10문제 정도는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4문제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 가능한 문제다. 항상 출제가 가능하곤 좀 돌아가면서 출제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게
그래도 자본시장법은 2009년도부터 만들어졌잖아요. 15년 됐습니다. 출제가 된 지. 근데 이 회사법은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이제 출제를 기본적인 거는 다 출제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출제를 하고 조금 어떨 경우에는 약간 지엽적인 문제도 출제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문제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또 당혹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자본시장법에서 공부했듯이 그냥 기본적인 거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런 원칙 하에 공부하시면 되고 역시 기출문제를 간간히 보면서 이런 정도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진도 나가보죠.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요 서론입니다. 이제 주식회사에 대한 기본 개념 한번 보는 건데, 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이 뭐냐? 이제 우리가 회사가 액면주를 발행할 때가 있고 무액면주를 근데 무액면주는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고 99.9% 액면주 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무액면주 발행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쩌다가 뉴스를 보면은 무슨 회사가 요번에 무액면주 발행했다 뭐 이런 거 어쩌다가 나오긴 하거든요.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액면주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액면주를 발행할 때는 자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이 자본금의 정의입니다. 요거를 분해해 보면은 발행 주식 수죠. 이 발행된 주식 수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액면가를 곱하면 이게 이제 자본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 자본을 감소한다고 했을 때는 주식 수를 없애버리면 저절로 자본금은 감소가 되는 거죠. 또 액면가도 감소시키면 저절로 감소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자본금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액면주의 경우에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렇게 시험에는 안 나오고 그냥 여기 이제 상법에 있는 정의니까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이 바로 자본금이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액면주를 발행할 때는 액면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이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누가 정하느냐? 이사회에서 그냥 정해버립니다. 요거 자본금으로 하기로 한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자본금이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은 돼야 된다.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요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요것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니까. 뭐 무액면주가 현실에서 많이 발행 안 되는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가 우리가 이때까지 액면주 발행했는데 무액면주로 이제 바꾸겠다. 무액면주 이때까지 발행했는데 액면주로 바꾸겠다. 요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데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환하더라도 무엇은요? 자본금은 똑같아야 됩니다. 자본금은 변경할 수 없다. 요런 조건 하에서 액면주를 무액면주로, 무액면주를 액면주로 바꿀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것도 충분히 객관식 시험에는 출제하기가 좋은 거니까 요 정도는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죠. 자본의 구성단이다, 주주권을 상징한다,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이제 역시 아직까지 서론 부분인데, 이 자본의 3대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이 자본이 결국 어떤 기능을 하죠? 나중에 회사 바깥에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는 총재산의 범위란 말이죠. 자본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 자본은 처음에 회사가 출발할 때 이게 확정이 돼야 된단 말이죠. 회사 설립할 때 돈이 다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지, 회사 출발할 때부터 자본금 금고가 비어있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자본 확정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충실의 원칙, 유죄의 원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 자본은 함부로 요 자본 불변의 원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자본 충실의 원칙의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는 교수님들도 있고요. 그 다음 3대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확정, 충실, 그 다음에 불변, 뭐 이렇게 뭐 설명하시는 분도 있죠. 그 자본 불변의 원칙은 특별히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 자본을 뭔가 변경할 때는 엄격한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뭐 그런 소극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요게 옛날에는 요 자본 충실의 원칙이 조금 출제된 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 상법을 보면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본 충실의 원칙을 관철하고 있다고 보시면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금 함부로 감소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자본이 항상 회사 채권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의 의미가 있으니까 충실하게 유지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책에는 이 자본 충실의 원칙에 대해서 요 5가지 말고 10가지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상법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니까 다음 중 자본 충실의 원칙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됐다는 거죠. 주주명부제도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 자본 충실 제도하고는 관련이 없죠. 모르죠. 이제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출제된 게 있고 또는 우선주 발행이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우선주도 당연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건데 종유 주식의 일종으로서 배당을 할 때 먼저 받아갈 권리가 있다든지 그런 거지 자본 충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옛날 시험 문제 스타일인데 다음 중 자본 충실의 원칙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 그냥 딱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만 조금만 해보시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익 배당 많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제한이 있다. 나중에 우리가 배당 파트에서 공부합니다. 뒤에. 먼 후일을 위해 가지고 좀 비축하고 이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우리가 곧 보겠지만 회사 설립하는데 이상하게 설립하는 거. 이제 설립자, 이게 뭡니까? 발기인들이 좀 장난치는 여지가 많은 5가지를 변태 설립 사항이라 그러고, 그것은 감독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거하고도 이제 우리가, 맞죠? 법에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전부 다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지 말고, 요 정도에 달할 때까지는 준비금으로서 사내 유보하라. 이런 제도가 법정 준비금 제도거든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요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이런 거죠. 또 액면 미달 발행이 이게 뭡니까? 할인 발행이라는 거죠. 이거 조금 전에 우리가 했는데 이 할인 발행이라는 건 뭡니까? 발행 주식의 액면 송행인데 액면값 밑으로 발행해버리면은 자본금이 줄어들게 돼 있죠. 자본의 정의가 그렇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할인 발행을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할인 발행을 할 때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 게 저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설립하는 단계에서 인수가 덜 된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발기인들이 책임져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인수는 다 됐는데 돈이 덜 들어온 게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발기인들이 책임지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상법의 전반을 관통하는 그런 제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의 제도는 자본 충실의 제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가 아직 조금 더 남았네요. 요거는 액면주 발행할 때 균일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객관식에 출제가 되는데 이거 틀릴 분들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주식은 500원짜리로 하고 어떤 주식은 400원짜리로 하고 이렇게 발행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거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할 뿐더러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균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주식회사가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법인제도를 만들어낸 게 자본주의 발전에 비약적인 그게 기여를 했다고 그러고 또 그 중에서도 회사제도, 법인제도 중에서도 주식회사제도입니다. 이 주주들은 유한 책임을 지니까 자기들은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니까 이제 굉장히 안전하게 이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출자를 이제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법인제도, 특히 주식회사 제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주들은 출자 의무, 요거 이외에는 부담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밖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어떤 회사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회사의 대주주라고 할까, 대주주가 보통 경영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비를 사액을 기부를 한다 해가 회사를 살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법적으로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주는 출자 의무만 부담하지 그 외 일체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주식회사 제도의 대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종의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론적인 파트에서도 지문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는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걸 봤고요. 이제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보통 한 문제 정도는 출제를 합니다. 이제 굉장히 이런 이제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발기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주식회사 하나 설립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정관도 작성을 하고 주식 인수도 시작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 마지막에 설립 등기를 하면은 이제 주식회사가 하나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발기인들 단계 있죠. 우리 회사 하나 만들자. 요 단계에서는 아직 상법의 적용이 안 되는 파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일단 민법상의 조합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가보면은 공동사업을 하는 것을 조합이라 그러고, 요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계약에 불과하다, 요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런 걸 우리가 발기인 조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면 이때는 민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정관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주식 인수가 시작되면은 이제는 뭔가 회사 설립하는 그런 게 이제 모양새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이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설립 중의 법인이라 그래가지고, 법에는 없는데 요게 이제 설립 중의 법인은 요거는 아직 설립 등기를 안 했으니까 요거는 권리 능력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죠. 법적으로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 단계에서 만약에 권리와 의무를 획득하면은 나중에 회사 설립하는 거하고 그대로 동일성이 인정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회사라고 할까요? 주식회사라고 할까요? 여기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 있던 권리 의무가 일로 그대로 동일성이 있으니까 옮겨간다. 그래서 상법학자들은 설립 중의 법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이런 것들 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자, 발기인입니다. 조합이라 그랬죠. 조합, 회사를 하는 발기인 상환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은 97년인가 20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1명, 2명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97년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1인 발기가 가능하죠. 1인 회사가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반드시 3명일 필요는 없다. 뭐 그런 겁니다. 요거는 뭐 출제는 잘 안 되는데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이제 정관에 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만이 발기인이고 법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회사 설립하는데 굉장히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실질적인 역할은 많이 했는데 정관에 사인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은 회사의 발기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그냥 반드시 기명날인을 하든지 서명을 해야만 발기인이 된다. 이런 겁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발기인이 될 수가 있느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뭐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가 있고 미성년자도 될 수가 있고 뭐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대신에 발기인은 주주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그 방법이 발기 설립이라는 게 있고 모집 설립이라는 게 있거든요. 발기 설립은 당연히 발기인들만이 주주가 되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을 넣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모집 설립은 외부 사람들을 넣어주려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발기인들은 한 주 이상은 인수를 해라. 반드시 주주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이거는 약간 중요합니다. 이제 발기인들이 여러 명일 때 의견이 통일이 안 될 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고 다수결 원칙에서 과반수로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런 중요한 것들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두세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2가지 정도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정관 작성하는 것은 전원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주식을 발행할까, 뭐 몇 주 발행할까, 그 다음에 보통주 발행할까, 우선주 발행할까, 뭐 전환주 발행할까 등등 뭐 특수한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종류주라 그러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 발행사항 결정할 때는 이때는 과반수로 하는 게 아니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객관식으로 출제하기가 좀 좋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민법 공부하신 분들은 이 민법에도 법인 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비영리 법인을 목적으로 해요. 근데 상법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영리 법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민법에도 비영리 법인을 공부할 때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 정관에
7가지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법인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절대적 기재사항이라 그럽니다. 한 가지라도 빠져버리면은 회사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 뻔하죠. 회사 왜 이 주식회사 왜 만드느냐 이런 거하고 상호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주식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주식하고 이 회사가 앞으로 이 회사가 존재하는 동안에 얼마의 주식을 발행할 거냐 그 총수를 미리 정관에 규정하고 나중에 중간에 이게 잘못됐다 더 발행해야 되겠다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총수 그 다음에 액면 주식 발행할 때 액면가를 해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립할 때는 우리 회사가 주식을 얼마 발행할 거냐. 그러니까 주식과 관련되는 게 3개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보통 뭐가 출제가 되는 거니까 회사 자본금을 반드시 정관에 작성해야 된다. 그럼 이거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회사 자본금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자본금이 정관에 반드시 기재될 사항이라면은 자본금을 증가하고 감액시킬 때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정관 변경 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정관 변경 절차는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보통 결의 사항도 아니고 특별 결의 사항이라는 거예요. 가중치가 있습니다. 정관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본금을 괜히 여기 해놓으면은 괜히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본금을 증액해야 될 때 쉽게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죠. 자본금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습니까? 액면가에다가 발행 주식 총수만 곱해버리면 자본금이 되는 거죠. 계산하기가 간단하니까 그렇게 이제 자본금 자체를 정관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돼요. 다음 중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요. 요 자본금 이런 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고 또 한 10년 전에는 회사 설립할 때 이 주식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중에서 뭐 4분의 1 이상은 반드시 회사 설립할 때 발행되어야 한다. 이런 뭐 규제라고 할까요?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2012년, 13년도에 상법이 대거 바뀌었는데 그때 없어졌습니다. 회사 설립할 때 주식 총수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점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지금 상법이 최근에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주의 충실 의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주 보호 장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상법에 새로 개정해 놓고 근데 우리 지금 책에는 작년 말 금년 초에 이 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도에 이제 책이 바뀔 때는 출제가 되겠죠. 물론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시험 칠 당시의 법 규정 가지고 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뀐 내용이 있으면은 바뀐 내용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서에는 일체 거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출세를 보면은 그런 것들은 출제를 안 해요. 애매하잖아요. 책에는 없는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바뀌어 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문제수가 적은데 그런 것까지 잘 출제를 안 하거든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객관식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본점이죠. 본점. 뭐 물론 이제 지점이라 그래가지고 틀리게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그렇죠. 그 다음 이런 거 발기인의 성명 누가 발기인인지 그 다음 우리 회사는 공고를 신문에 어디에 내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회사 정관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관이 요거만 있습니까? 이거 말고 엄청나게 많죠. 조문이 몇십 조문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기재 안 해도 회사가 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기재 안 하면은 효력이 발생 안 한다. 기재해야만 효력. 이런 거를 우리가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이런 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변태 설립 사항이라는 거죠. 이름부터가 좀 이상하죠. 요거는 이 회사를 만드는 주체가 발기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회사 만드는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이 회사를 운영할 때 자기들한테 먼저 굉장히 플러스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회사가 뭡니까? 출발할 때부터 이 회사는 좀 이상하게 출발하는 거죠. 발기인들한테 너무 많은 이익을 부여하게 해놓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견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다음 중 변태 설립 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간단하게 출제가 되니까 요 5가지 발기인들이 받을 특별이익, 그 다음에 보수 이런 거를 너무 이제 과다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거죠. 현물 출자도 마찬가지죠. 뭐 한 10억짜리 뭐 부동산 하나 내어놓아 놓고 20억으로 평가한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재산 인수라는 개념은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영업을 할 건데 그것을 회사 성립 후에 이제 할 것을 미리 이제 약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재산 인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비용도 과다 책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5가지를 우리가 변태 설립 사항이라 그러고, 다음 중 주식회사 설립할 때 변태 설립 사항이 아닌 것은 심심찮게 출제가 됩니다. 이런 거는 객관식으로 내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요 변태 설립 사항은 감독을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그래서 그 감독에 대해서 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만드는 정관을 우리가 이제 원시 정관이라 그러는데, 요 원시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정인의 인정을 이제 받아가지고 한번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해야만 이제 주식회사가 탄생할 수 있으니까 공정인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본금이 10억이 안 되는 소규모 주식회사는 여러 가지 특혜를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공정인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비용을 좀 절감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자본금이 10억 안 되는 주식회사는 우리 그 기본서를 읽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나와요. 자본금 10억 안 되는 주식회사는 어쩌고. 거기 조금 생각보다 여러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한 5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마지막 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체 구성. 방법이 2가지가 있다 그랬죠. 발기 설립은 외부 사람들을 주주로 넣어주지 않는 거죠. 발기인들만이 주주가 되는 거고, 모집 설립은 이제 발기인들은 한 주 이상의 주주가 돼야 인수를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주식 인수를 하니까 외부 사람들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역시 엉터리 회사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반드시 주식 청약서에 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본시장법 공부할 때도 발행 사기꾼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공모를 할 때 정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 가지고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이 발행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권은 어떤 정권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주식 청약서에 그런 것들을, 그게 일종의 자본시장법으로 치면은 이게 이제 정권 신고서 뭐 그런 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식 청약서에 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배정은 누구를 우리 회사의 주주로 넣어줄 거냐. 그거는 이제 발기인들이 자유로이 정하는 거죠.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미리 알아놓으십시오. 이 창립총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모집 설립에 있는 제도입니다. 요거는 발기 설립에는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주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 외부 사람들은 발기인하고 다른 사람들이죠. 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냐? 그 사람들만이 모이는 것을 창립총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립총회가 있다는 말은 이 회사는 모집 설립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객관식 시험에 지문을 보면은 발기 설립의 경우에 뭐 창립총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함정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 총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의결 정족수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출석은 3분의 2, 그다음에 인수된 주식은 과반수인데, 요거는 이제 뭐하고 나중에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주주총회 열 때 보통결의라는 게 있고 특별결의라는 게 있고 특수결의라는 게 있는데, 요 특별결의하고 의결 정족수가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외워집니다. 근데 요거 자체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게 오히려 중요하죠. 주주 모집은 반드시 주식 청약서 주의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 이제 맞는 지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
자꾸 강조드리는데 창립총회라는 이 개념은 모집 설립에서만 나오는 개념이다. 요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대로 이제 발기인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했는지 감독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아직까지는요, 이사가 이 감독기구입니다. 집행기구가 아니에요. 아직 뭐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 회사가 설립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사, 감사가 담당하고요. 그런데 아까 모집 설립은 뭐 창립총회라는 게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아주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변태 설립 사항은 이사감사가 담당을 하면 안 된다. 이사감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부 발기인 뭐 그런 급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자기 감사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변태 설립 사항은 누가 감사? 제3의 공정한 기구인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뭔가니까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법원에서 선임해야 되니까 뭐 좀 뭡니까? 바로 선임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지만 공정인이나 감정인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화하면 바로 달려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변태 설립 사항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반드시 해야 된다. 변태 설립 사항은 이거는 심각한 뭡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선임하는 검사인이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함정 지문을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거 함정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어디까지나 원칙이다. 공정인이나 감정인으로 대체가 아예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금액이 작다고 하거나 요거는 출제되는 거를 사실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변태 설립 사항이 5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현물 출자나 재산 인수의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아예 검사인의 조사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하여튼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변태 설립 사항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주, 요런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몇 주 이내에 뭐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느냐. 저거를 뭐 숫자를 바꿔서 뭐 틀리게 내지는 않고, 오히려 만약에 회사는 실체 구성이 끝난 후에 2주 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그냥 맞는 지문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저런 건 틀리게 안 해요.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약을 조절해야 된다 그랬죠. 자, 요 날이 이제 회사가 설립 등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무효 사유가 있는 게 밝혀졌다. 취소 사유가 있는 게 밝혀졌다. 이런 거죠. 무효 사유 취소는 우리가 이거 민법에서 많이 공부하죠. 특히 취소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요거는 이제 4가지입니다. 미리 적는 게 필요한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 중대한 착오에 빠졌다. 그 다음에 사기당했다. 강한 협박을 받았다. 요런 4가지거든요. 무효 사유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주식 아까 청약서에 의해서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반드시 청약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요건이 잘못됐다는 거죠. 요거를 이유로 주식 인수가 잘못됐다고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른 무효 사유는 다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효라는 게 뭐예요? 무효는 굉장히 거기에 법 위반 사항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중대하고 명백하다. 행정법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이거는 법적인 효과를 인정할 수가 없다.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누구나 이건 무효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단체법이라 그럽니다. 단체법. 그러니까 단체법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가 똑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주라든지 주식 인수인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개인이 좀 뭐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고 단체 전체의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단체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떤 개인이 주식 청약서가 요건이 잘못됐다고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느냐? 요거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무효 사유는 워낙 심각하니까 이거는 주장이 가능한데, 요거는 주장을 못하게 이렇게 절충점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취소를 원래 할 수가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런데
요 경우에는 취소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취소 주장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취소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니까 이게 민법도 마찬가지인데 미성년자는 우리 그 사법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 세 가지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이라고 할까 단체법적인 취지에서 취소를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원래는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못한다는 겁니다. 설립 등기를 해버리면은 이제 회사가 설립되었으니까 전체의 이 거래의 안전 뭐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무효 사유가 있으면은 당연히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유로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입법자들은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무효 사유에 비해서는 좀 경미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 요거는 원래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제 취소 못한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여전히 보호가 돼야 되니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만약 그거를 하지 않고 했다면 그거는 취소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절충점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겠네요. 자, 이제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미리 조금 앞으로도 이 무슨 여기 회사 설립 무효의 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제 뭐 자본 감소 무효의 소라 해가지고 하여튼 뭐 굉장히 소가 많이 나오는데 거의 시스템이 비슷해요. 그래서 미리 여기서 이제 공부해 놓으시면은 앞으로 공부할 때 좀 편합니다. 일단은 주주이사감사는 모든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자본감소 무효의소 같은 경우에는 회사 채권자들도 원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 세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고, 그 소의 종류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소에 가보면은 회사 채권자도 이제 원고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년은 요거 유일합니다. 2년까지 할 수 있는 거는요. 대개는 보면은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개월 지나버리면 못합니다. 요게 원칙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결판 지으라는 이야기죠. 근데 회사 설립 무효의소 있죠. 회사 설립 무효의소 요거는 2년입니다. 요런 걸 외우셔야 되겠죠.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2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회사 설립이 너무나 엉터리로 되었다면 그 회사는 탄생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2년까지 기회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잘 출제는 안 돼요. 이제 우리 회사법의 소송 보면은 여기 있는 무효 소송이 있고 이제 취소 소송이 있고 이런 건데 다른 회사는요. 뭐 유한회사라든지 뭐 한명회사 등등 있잖아요. 다른 회사는 취소 소송이 인정되는데 주식회사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주식회사는 무효 소송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요 양자의 차이가 뭐예요? 취소 소송은 요 지워버렸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법상의 4가지 있죠. 그것만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우리가 주관적 하자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뭐 착각을 했다든지 사기당했다든지 협박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취소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무효소송은 여기 회사 설립 무효소송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강행법규를 어겼다든지 굉장히 심각할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취소소송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주식회사는 취소소송이 인정 안 되고 회사 설립 무효소송만이 인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요거는 뭐 그렇게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요거는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그 대신에 원고가 이겨야 됩니다. 원고가 이겼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 회사 설립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원고가 이겼다는 말은 이 원고 말이 맞다는 거죠. 그럼 이 회사는 탄생되어서는 안 되는 회사라는 겁니다. 설립 과정이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이 보더니만 이 회사 설립 제대로 된 건데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원고가 이겨버리면 모든 게 끝내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이 회사를 설립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대세효라 그럽니다.
이 무슨 말이냐? 원래는 우리가 판결의 효력을 기판력이라 그러는데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소송에 참여했던 원고와 피고에게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소송에 참여하신 외부 사람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말은 원고가 이겨버리면은 아무도 이제는 어느 누구도 다시는 회사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설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고가 지면은 회사 설립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잘못됐는데 내가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가지고 이 회사가 얼마나 엉터리 회사인지를 밝히겠어. 또 소송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도 기판력을 안 받으니까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겨버리면은 이런 거를 대세요라 그래가지고 제3자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상법의 모든 소의 공통입니다. 모든 소의 공통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회사 설립이 지금 설립 등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누군가가 뭐 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요 판결의 효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부터 판결은 요 날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회사 설립이 이제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고가 이겨버리면. 근데 요 과정에 이미 여러 가지 거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민법이든 상법이든 뭐를 중요시하는 거니까 어떤 특정 개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될 거냐 아니면 전체의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거를 더 우선시해야 되느냐 항상 이 양자 싸움이에요. 특히 회사법은 이게 단체법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거래의 안전 쪽을 더 중시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판결의 효력이 뭐냐? 소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요 날부터 이제 판결의 효력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판결 확정되기 전에 뭔가 법률 관계를 많이 맺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래의 안전을 이야기하죠. 요 사이에 뭔가 거래가 있다든지 뭐 있었다면은 그건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이게 다 무효가 되죠. 요 판결의 효력이 처음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되었다. 처음부터 이거는 설립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전부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급효를 인정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소급효를 인정할 때는 입법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입법을 해놓죠. 그 이제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여기 이제 비소급효가 원칙이라는 거죠. 비소급효가 원칙이다. 근데 이거는 중대한 예외가 나중에 가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것도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편하죠. 이게 뭔가 하니까 주주총회를 했는데, 주총을 했는데 뭔가 이 의결에 하자가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소송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 주주총회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때는 거래의 안전보다 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자본 감소 무효입니다. 자본 감소를 했는데 엉터리로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지금 주주총회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자본 감소와 관련된 거, 요거 두 가지는 소급효가 있다더라.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은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앞으로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여기까지 하니까 뭔가 출제할 만한 게 좀 이제 눈에 보이시죠? 충분히 한 문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뒤의 경우는 출제 별로 안 해요. 이제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뭔가 이제 발기인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본 충실 책임은 우리가 봤죠. 이게 이제 상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인수를 덜 된 게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아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해버리면은 인수가 덜 된 게 나올 수가 있죠. 또 인수는 다 됐는데 돈이 덜 들어온 경우도 있겠죠.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발기인들이 책임을 지는데 발기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회사 출발할 때부터 금고가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금고를 꽉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자본 충실의 책임, 이거는 무과실 책임. 그 다음에 발기인이 일을 잘못하고, 이거는 발기인들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손해배상을,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발기인들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될 거다. 이건 뭐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회사가 성립되지 않았다면은 비용 같은 거 이제 누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은 상법은 연대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발기인 전원이 연대 책임을 지고 회사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 일체를 발기인들이 뭐 한 명이면 관계없는데 여러 명이라면 연대해가지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식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발기인이고 이사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말은 감독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이때 뭐 누군가에게 손해 끼쳤다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도 연대하여 뭐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죠. 게을리했으니까 여기 벌써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의 과실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죠. 뭐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부분에서 회사 설립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